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며 소비자 심리가 이달 들어 대폭 반등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상승폭이 최대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90%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며 당정이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 8월 한 달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800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며 소비자 심리가 이달 들어 대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10월 소비자 심리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6으로 지난달보다 12.2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월에 96.9에도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8월 88.2에서 9월 79.4로 내렸다가 이달 들어 반등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 경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6개 구성지수 가운데 기여도가 가장 큰 소비지출 전망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미뤄둔 여행이나 외식, 오락, 문화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향후에 좀 이러한 급등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남은 두 달도 반등할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 90%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며 당정이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따라 오르는 만큼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보관인 겁니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새로운 공급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적은 초기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공급 모델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최초 분양 때 20에서 25%의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4년마다 균등하게 취득해 20-30년 뒤엔 10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처음 입주를 위해 취득한 지분을 뺀 나머지는 공공지분으로 입주 뒤 이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20-30년 뒤엔 100%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 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나 공공정비사업 기부 체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일정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비용 전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부담에서 일단은 큰 장점이 있다 일단 봐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빨라야 2년 뒤, 뭐 아마 2, 3년 적어도 2, 3년 정도는 후라고 봐야 돼요. 공급이 가능한 시기는. 지분 적립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올해 8월 한 달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2,800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자연 감소한 인구만 13,000명에 달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인구 동향을 보면 사망자 수는 25,284명으로 1년 전보다 1,577명 늘어났습니다. 반면 출생아 수는 22,472명으로 1년 전보다 1,89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인 건수도 15,033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3,303건, 18%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8월 기준 건수는 역대 최소치, 감소율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통계청은 30대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관리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DSR 기준 하향을 언급한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신용대출 규제가 꼭 필요하다면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이라며 평균 DSR 관리 기준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제5회 금융의 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DSR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하며 서민과 일반 수요자에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DSR을 강화하는 3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사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전일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열릴 LG화학 분사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하고 LG화학 분할 계획서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지분 10.3%를 보유하고 있어 약 30%대 지분을 보유한 LG에 이어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배터리 사업 부분 분할 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연금이 미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의결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발전시키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이건희 삼성 회장이 오늘 영면에 들었습니다. 비공개로 치러진 연결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여러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운구행렬은 이건희 회장의 생전 자택과 이 회장이 사제를 털어 일군 화성 사업장을 들러 마지막 출근길을 함께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앞 이건희 삼성 회장의 운구 차량이 장례식장을 떠납니다.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이건희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발인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습니다. 비공개 가족장으로 열린 연결식은 이수빈 삼성 상근 고문의 양력 보고와 고인의 50년 지기 고교 동창인 김필규 전 KPK 회장의 추모 영상 상영, 참석자 헌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영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고인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정용진 사장, 고인의 조카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선 운구행렬은 용산구 함남동 자택과 리움 미술관, 집무실, 화성 사업장 등 생전 이 회장의 발자취가 담긴 공간을 돌았습니다. 특히 운구행렬은 화성 기흥 반도체 사업장으로 마지막 출근을 하며 임직원들의 작별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사제를 털어 일군 화성 사업장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본산지로 이 회장이 직접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준공식을 시작으로 4번의 행사에 참석할 정도로 애착이 깊던 곳입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은 마지막 종착지인 수원 가족선산에서
78년의 생을 마감하고 영면했습니다. 장지는 부인 홍라희 여사의 뜻에 따라 이병철 선대 회장의 부모와 조부가 잠든 수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키워내며 한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해온 이건희 회장. 재계의 큰별이 보여준 기업가 정신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 2분기 연속 감소했던 한국 경제 3분기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도 함께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의 손실이 아니라 기회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돌다리는 두드려 봐야 되겠죠. 코로나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요인은 과연 없는지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럼 때 뵙고 또 예, 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뭐 제2의 IMF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듣기만 해도 그 세대 분들한테 무서운 외환 위기잖아요. 예. 이게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이거 이제 1997년도 저는 이제 IMF를 직접 경험했었는데 예.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내년 3월에 한미 통화 수합법 만기가 돌아옵니다. 예.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금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때 1,300원 언저리까지 갔었어요. 한국에 다시 외환 위기가 오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이 한미 통화 수합을 내년 3월까지는 연기해 줬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외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렇죠. 6번째 겪고 있습니다. 터키도 지금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되었고, 높아요. 예,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중진국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예. 인도네시아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이 후보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중에 아주 후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정부에 외환 위기가 올 수 모르니까 정말 대비 좀 하자. 제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를 딴 이유가 바로 이런 외환 위기를 대비하자 이런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이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대비를 못하게 되면 우리 5천만 국민이 진짜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힘들었죠. 진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논문도 발표하고 정부에 촉구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안정권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외환보유고 규모가 근데 적진 않아요. 세계 9위 규모고요. 이 정도면은 안전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너무 안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PPT 하나 가져왔는데요. 예.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예. 우리나라는 겨우 25%입니다. GDP 대비 25%가 한국이고 97년도 IMF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85%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스위스, 홍콩은 최근에 외환 보유고를 더 늘렸어요. 이와 같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97년 IMF를 겪을 때 미국이나 일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탐욕으로 대상으로 삼았죠. 우리가 97년 IMF 위기의 시발점은 일본이 단기 자금을 빼가면서 시작했거든요. 시작된 거죠. 단기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건데요. 우리가 2015년 이후 지금 현재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 35%가 단기 자금이고요. 예.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65%거든요. 전 세계 무역 의존도 1위는 독일인데 70%입니다. 예. 일본과 미국이 20%가 무역 의존도니까 예. 이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기축통화국이죠. 자기들이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면 찍으면 돼요. 되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전혀 뭐 그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에 말하는 것은 외환 위기가 또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고 지금 환율이 1,130원은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좀 비축을 하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매년 100조씩 순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예. 무역 흑자를. 그러니까 우리 무역 흑자를 낼 때 비축을 해서 좀 대비를 하자. 그게 제일 저의 큰 요구 사항이죠. 정부에 대해서. 예. 일단은 높은 무역 의존도 말씀해 주셨고 기축통화국이 아님에도 이렇게
부분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걸린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역량 등의 차이로 달러가 얼마큼 필요한지는 사실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적정 기준을 판단하는 게 GDP 말고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그 적정 외환 보유고에 대한 이런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네 가지 모델이요? IMF 모델이 있고 예. 또 IMF가 또 새로운 모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다음에 기도티와 그린스펄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게 있고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BIS 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예, 예. 국제결제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8,300억 달러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3개월 경상직업액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매달 한 500억 달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35%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한 1,700조에서 한 2,000조쯤 되는데 예. 거기에 30% 3분의 1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언제든지 외국인들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금년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 15조, 20조를 빼갔어요. 많아요. 예, 그랬더니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고 환율은 1,300원까지 올랐다는 거죠. 예. 한국은행이 계속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럼 환율이 1,300원까지 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부족하고 아주 위험 요소라는 거죠. 예. 한국은행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세계 9위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GDP 반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대만은 1945년도 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벌였고 지금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면 과연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 국제정치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고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준으로 세계 5위, 예.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나 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말 각성을 하고 외환 보유고를 지금보다 2배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예. 외환위기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겪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가능성 자체를 그러면 이제 차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가 날 때마다 충분한 달러를 비축하는 게 목표이고 예. 우리 기업도 지금 현재 항상 달러를 많이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석유를 사올 때 달러로 지급하거든요. 예. 또 금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국제 결제에서 받아주는 게 달러의 비중이 60%에서 70%, 유로화가 15%, 엔화가 한 5%입니다. 중국은 위안화는 2%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원화로는 받지 않죠. 자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줄 때 우리 원화는 안 받고 달러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전 세계 주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5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8경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4경 원 정도. 그다음에 25%가 유럽. 나머지 25%가 한국인 아시아인데 한국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적정한 비율로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에 한 90% 투자하고 한국에 10% 투자하는 것이 맞는 배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애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예, 크잖아요. 2,400조 원이죠. 2,400조 원.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2,000조 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1,400, 1,700조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미국의 시가총액 1, 2위 기업들, 우량한 애플 같은 기업을 사라. 그다음에 나머지 10% 정도는 한국에 있는 뭐 우량한 기업들, 삼성전자나 네이버, 카카오 같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미래 가치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애플이 2년 만에 시가총액이 2배가 되었어요. 지난 20년으로 기준했을 때 엄마 아파트가 10배 올랐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고, 와. 그다음 애플이 한 800배 올랐고, 와. 아마존은 100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미국 주식의 성장률이 훨씬 빠르다. 제가 94년도에 정권에서 입사했는데 그때 1000포인트였거든요. 26년이 지난 오늘날 2300이니까 거의 안 올랐죠. 겨우 1.3배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 더 안전하고 또 외환 위기라든지 환율 문제가 났을 때 굉장히 튼튼한 주식이다. 그래서
9대 10 정도로 미국은 한 9, 한국은 1 정도로 비율로 적정하는 것이 외환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걸 팩트 폭행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요? 외환 보유고 확대 그리고 뭐 이제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그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야,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외환 보유고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내가 많이 물었는데 대답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2017년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개했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정부채가 36%고요. 정부 기관채가 20%, 그다음에 회사채가 14%, 예.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정권이라고 해서 MBS가 한 10%, 현금은 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외환 보유고의 4천억 달러 중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이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그 비율을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이게 보면 정부 기관채 미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회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휴지가 될 뻔했어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회사를 청산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LH공사하고 똑같은 게 미국의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보장한 거니까 또 보장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났죠. 그러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국채, 그다음에 미국의 현금으로 보관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와 같이 MBS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의 3대 원칙을 좀 지키고 한국은행도 또 우리가 외환 위기가 났을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현금의 비중을 최소한 30% 이상은 가져가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잘 운영을 하자. 쉽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주식 얘기예요. 저희도 뭐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관심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외환 보유고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셨는데 굉장히 또 흥미롭게 다가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97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70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3만 원이었고 우리가 이제 300만 원까지 액면 분할하기 전에 올라왔었잖아요. 한 100배 정도 올랐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해 보니까 외환 보유고라든지 경제가 안정돼 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높지만 이렇게 외환 위기를 겪으면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온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렇게 농담삼아 많이 했는데 정말 이와 같이 외환 위기가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90% 가까이 됩니다. 외환 위기와 또 외환 보유고나 주가와의 관계는 그래서 정부나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한국 주식에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60세 은퇴할 때까지 주식을 투자한다. 또 우량한 기업, 애플이나 아마존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온다. 그 삼성전자의 30만 명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까지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량한 기업은 절대 손절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국내 한 10위 이내 우량한 기업 위주로만 투자해야 되겠고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또 뭐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짧게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뭐 작전 종목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한 2, 3% 정도 없어도 될 뿐만 해라.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애플, 아마존 우량한 주식, 한국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뭐 삼성전자 같이 우량한 주식만 투자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외환 시장의 위험 요소 점검들 이야기 함께 해봤고요.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10년 전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0 한국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은 지난해 3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6%가 늘어났습니다. 2010년 16만 명보다는 2.2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도 2010년 1,158조 원에서 지난해 2,154조 원으로 1.7배가 늘어났고 자산 종류별로 본다면 부동산이 56%, 금융자산이 38.6%를 차지합니다. 또 이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한 금융투자처를 주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동반 성장을 위한 국내 활동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신개념 사회공헌 활동을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사회공헌위원회의 누적 기부액만 270억 원으로 수입차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개최한 기브앤레이스 버추얼런. 스포츠를 기부에 결합한 나눔 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6차례 동안 누적 참가자 6만 명, 모금액 약 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최가 불투명했지만 언택트 방식으로 진화하며 신개념 사회공헌 활동의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처럼 벤츠코리아의 사회공헌위원회가 올해로 출범 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4년 벤츠코리아와 다임러트럭 코리아 등 국내 3개 다임러 계열사와 11개 공식 딜러사가 참여해 설립됐습니다. 누적 기부 금액이 수입차 업계 최대인 270억 원에 달합니다. 수입차 업계의 약점으로 꼽혔던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70개 공식 서비스 센터와 약 1,200개의 워크베이 등 수입차 단일 브랜드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부품을 공급하는 안성 부품 물류센터는 건립과 확장에만 87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안성시에 520억 원을 투자해 부품 물류센터를 세웠는데 건립 5년 만에 35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약 2배 규모로 증축한 겁니다. 수입차 판매 1위를 굳건히 지켜온 벤츠코리아. 다양한 나눔과 투자로 한국 사회와의 상생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음료 콤부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챙겼다는 천연 발효 탄산음료 콤부차. 한 국내 기업은 밀려드는 주문에 최근 생산시설 확충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배현 기자가 직접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공장. 콤부차 생산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탱크 용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녹차와 홍차를 우려내는 추출 과정을 통해 2주 동안 유산균 발효 공정을 거칩니다. 이후 숙성과 배합을 통해 맛과 향을 내면 콤부차가 완성됩니다. 콤부차 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수십여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콤부차를 만드는 공정은 추출, 발효, 숙성, 배합 이 공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공정은 발효실로서 506시간, 약 20일이 걸립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자회사 프레시코가 생산하는 I'm Alive 콤부차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청량감까지 보유한 콤부차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이 회사는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프레시코는 공장 증설을 통해 콤부차 하루 생산량을 24,000개에서 16만 8,000개까지 약 7배를 확대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식음료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ODM 방식으로 공급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 아메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콤부차는 새로운 음료 시장의 카테고리를 만들 것입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유익한 중독성 있는 음료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브랜드인 I am Alive 외에 ODM 제품들을 공존하면서 갈 것이고 시장을 키울 것이고 회사 가치를 키울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수의 메이저 음료 회사들이 저희들한테 오더를 가기 위해서 오디터를 진행도 하고 있거든요. 2025년 내지 2026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웰빙 열풍이 불면서 제2의 콜라로 비유되는 콤부차. 기존 탄산음료를 대체하고 어디까지 성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배환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